미국에서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최대치에 이를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한다 어쩐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은 일단 집계 내용으로만 보게 된다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부분들이 전기차에 대한 수혜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차세대 블루칩으로는 로봇이 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자산 운용사들이 로봇 ETF를 앞다퉈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로봇 관련주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계속 좋죠. 그리고 구성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상승 종목 쪽, 또 대형주 쪽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로봇 관련주들 과연 로봇 쪽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고배당주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래서 고배당 관련 종목군들의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 고배당주 하면 전통적으로 금융주 섹터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보험주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보험주들이 요즘에 주가 흐름들이 석연치 않죠. 그냥 시들시들하니 죽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배당을 많이 주는데도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전망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보험주들이 고배당에도 불구하고 시들한 이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자, 미국장이 쉬죠. 네, 지금 추수감사절 그 휴일 때문에 장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미국장 열어보고 나서 오늘도 보합이잖아, 오늘도 올랐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죠. 네, 분명히 있는데 미국장이 쉬었어요. 그래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저께 자료를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주말장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이기 때문에 짧게 또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 종료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보여지고요. 대신에 그래도 조금 올라서 끝났었고, 어제도 그렇게까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제와 비슷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크게 나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편안하게 그냥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간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들 좀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를 시장보다도 이제 업황이나 종목들이 좀 맞출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뉴스만 가지고 왔는데,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도 뉴스가 나올 정도면은 전기차 판매량이 많았다라고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되겠죠. 네, 지금 연간 전기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100만 대를 넘겼다. 그래서 130만에서 140만 대 수준.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량이 좀 줄어든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줄어드는 것은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처음엔 50만 대밖에 못 팔았어요. 그러다 100만 대로 넘어갔어. 그러면은 무려 100% 성장하잖아요. 근데 100만 대에서 그 다음에 170만 대로 늘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50만 대 늘었지만 이번 70만 대 늘어났잖아요. 하지만 성장률은 100%가 아니라 70%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매량에 대한 부분을 볼 것인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볼 것인지를 가지고 또 논란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판매량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뉴스의 초점을 만약에 내년도에 한 150만 대였다, 10만 대밖에 늘어나지 않았지만 판매량은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성장성이 겨우 10%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좋게 조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뉴스의 방향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살펴보게 되면 미국에서 올해 전기차 판매는 전체 승용차 판매량의 9%를 기록했다. 제가 이 이야기도 예전에 해드렸죠. 전기차 판매량은 아직 전체 매출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완성차 업체도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어? 그거 가지고 자동차 업체가 휘청거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체 판매량이 이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도 어느 정도 팔렸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전체 매출에는 영향이 없고요. 내연기관 자동차가 잘 팔린다든지 뭐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 업황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왜냐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판매량도 증가세를 보이는 데다가 전기차라는 새로운 먹거리가 또 등장하면서 여기서 또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차 매출도 네,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고차 매출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전기차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이나 독일, 노르웨이 등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상반기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승용차의 33%. 네, 엄청나죠. 중국이 그래서 가장 시장이 크긴 커요.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같은 기간에 35%, 노르웨이는 전체 신규차 판매 90%가 전기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북미 시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집중하고 있으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쪽으로만 너무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북미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규모나 영향력은 그렇게까지 뭐 세계를 압도할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장의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중국.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전체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북미가 차지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없던 것이 생겨나는 모습이라면 북미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뭐 어느 정도 수혜는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있겠죠.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네, 여기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보조금이 전기차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차는 물론이고 중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요건만 만족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터리 가격이 요즘에 좀 내려가면서 네, 이 판매량 확대에 시너지를 냈다. 배터리 가격이 내려갔다는 것은 뭐 제품의 가격이 내려간 것도 있겠습니다만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좀 다운된 부분도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배터리를 잘 안 쓰는 경우가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은 네, 뭐 리튬 가격 인하로 인한 네, 전체적인 배터리 가격의 인하 뭐 이런 쪽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중국산 배터리 이쪽 부분이 이제 싼 가격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 가격 인하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판매량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포인트로 좀 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테슬라를 먼저 가장 떠올리실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드렸죠. 전기차 시장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테슬라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전기차의 제왕, 대장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전기차 하면은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죠.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벤츠, BMW 다 전기차 있고요. 한국의 현대, 뭐 기아 전부 다 전기차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파이는 커졌지만 나눠 먹을 그런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이 돈 되니까 다 들어온 거죠.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었다라면 상관없지만 그런 게 아니었다라면 이제 점차적으로 파이가 줄어들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다른 자동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도 같이 판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기가 먹을 것을 자꾸 뺏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뭐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독일의 경우는 승용차 수출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봤을 때 260만 대,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나 상승했다. 한국 자동차 역시도, 네, 자동차 누적 수출액이 579억 6천만 달러로 33%나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3% 증가했다는 것은 규모가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장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커지는 거지만 다른 브랜드 쪽에서의 전기차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렌트, 리스 이런 상업용 전기차의 경우에는 IRA 적용 기준이 완화가 됐었죠.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그냥 막 개인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뭐 리스나 렌트 이런 식으로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구매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이전에는 나왔었던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났다. 이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테슬라에게는 조금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배터리 시장은 좋지 않나요?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배터리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나 2차전지 쪽에서 원래 예상했었던 그런 실적 수치나 예상치보다도 좀 다운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테슬라하고 2차전지, 배터리 이런 회사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좀 있는데 완성차 업체들은 그냥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쭉쭉 간다는 얘기죠. 물론 가격을 낮춰서 많이 팔면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는데 가격을 낮춰서 많이 팔 수 있는 게 가격이 싼 배터리의 경쟁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너무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을 한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흐름에는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산업적인 부분이나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주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뉴스 속에서도 이렇게 잘 집어내야 되죠. 어느 놈이 더 수혜가 되고 어느 놈이 약간 위협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규모는 더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에 넘어가 보면요. 차세대 블루칩으로 로봇 ETF가 주목받고 있다. 로봇이 이제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자산운용사에서 계속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운용사들이 지금 ETF, 로봇 ETF를 출시시키면서 막,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가 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반도체, 이런 쪽에서도 최근에 ETF 막 상장하는 것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뭔가 좀 뜬다 그러면 이제 막 ETF 쪽으로 먼저 만드는 거야. 그쪽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이런 거 팝니다 해서 상장시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쨌건 간에 그만큼 인기가 있고 전도 유망한 그런 어떤 업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는 거겠죠. 자, KB자산운용에서는 KB스타 AI&N 로봇 ETF를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구성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바스 AI, 네이버 이런 AI 관련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자, 로봇과 AI는 사실 떨어뜨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로봇 하나만으로도 주목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봇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같이 짬짬이 시켜가지고, 팔아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수익률은 일단 3.9% 정도, 3.1% 정도 나타났다고 하니까, 다른 ETF에 비해서는 준수한 성적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미래에셋 자산운용원에서는 타이거죠. 타이거 ETF 아시죠? 네, 타이거 글로벌 AI 로보틱스 ETF 이름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요, 네, 1.94% 수익률이 나왔고요. 삼성자산운용은 코덱스, 이 코덱스 K 로봇 액티브 이런 것들 나타나면서 수익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펀드 쪽으로 구성됐을 때 2%, 3% 수익률 이게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근데 구성 종목에서 지금 로봇뿐만 아니라 AI도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셔야 되겠죠. 자, 최근에는 이제 자산을 계속 모아주고 있는 상태고 삼성 자산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뛰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성 종목으로는 뭐가 되느냐? 키엔스, 화낙,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글로벌 AI 관련 종목을 담았다. 근데 테슬라는 AI랑 관련이 있는 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걸 담아놨대요. 그러니까 같이 구성을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자, 로봇 하나만 가지고서는 대장이 될 수가 없다. 왜냐면 로봇은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조금 빈약하죠. 빈약하다는 게 기업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규모 자체가 그게 크지 않고 종류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펀드를 구축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신생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신생 종목들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걔들이 이제 등치가 제일 큰데 새로 나온 애들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조그만 종목군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지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로봇 산업은 잘 간대. 근데 어디다 투자하기가 애매한 거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로봇주들은 또 올라오지 못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서빙 로봇 이런 것도 한참 움직이기 시작했었던 부분들이
보도들이 있었지만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이 연계한다. 그날 두산 대기업 뛰어든다 그러면서 다른 로봇주들이 오히려 좀 시들해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로봇 관련으로만 이 펀드를 구축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AI를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AI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로봇에다 같이 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AI라는 것이 뭐 자율주행, 이 전기차에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로보트, 그 다음에 뭐 그냥 생성형 AI 해서 산업 전반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로봇이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른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봐야 되는 부분들 AI가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로봇 AI에 대한 이 주식시장의 관심이 ETF 출시료까지 연결될 정도이기 때문에 흐름은 굉장히 좋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업황, 업종 이런 쪽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최근에 조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서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한데 이제 뭐 차세대의 로봇 관련한 부분에서 뭐 법제도도 개편되고 여러 가지가 나와서 로봇은 앞으로 좋아진다. 뭐 이 이야기 예전에 해드린 적이죠. 로봇가 과연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예전에 그런 무방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로봇에는 AI 인공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 로봇을 우리가 간단하게 휴머노이드 로봇 해가지고 인간과 닮은 그런 로봇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요. 산업용 이런 쪽 많이 들어가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뭐 급식실에도 로봇가 등장하고 통닭집에도 로봇가 등장하고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로봇 팔이죠. 로봇 팔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조리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위험한 일, 그 다음에 힘든 일, 반복하기 어려운 일 이런 것들 로봇을 시켜보면은 지들이 그냥 뭐 짧은 시간 내에 뚝딱뚝딱 더 많은 일을 해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의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로봇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은 로봇 시장을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항상 근데 주도 업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버렸다라면 여기에서 주춤거릴 수가 있겠죠. 주도주라면 왜 안 올라가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잘 계산해서 대응하신다라면 이쪽 부분에서도 분명히 먹을거리가 많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산업은 점차적으로 성장성을 계속 보이게 될 겁니다. 다만 매수 포인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고배당주. 배당주들이 관심을 받는 시기가 지금 11월, 12월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11월, 12월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주목을 받는 애들이 뭐예요? 금융섹터. 금융섹터.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이제 점차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기도 하잖아요. 뭐 돈놀이 하는 애들이 원래 돈을 많이 버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배당주도 이제 또 나뉘게 되는데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보험주들만 유독 좀 시들거리고 있다. 뭐 증권주들은 뭐 배당을 주는 애들도 있고 많이 주는 애도 있고 조금 주는 애도 있고 하지만 시장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뭐 증권주들은 이제 따로 뺀다고 하더라도 은행주하고만 비교하더라도 주가가 막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주가가 좀 좋지 않았던 거. 최근에는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이 증권주들도 그렇게까지 부담감은 별로 없어요. 손해를 많이 봤다는 그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정도인데 보험주들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험 업종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마이너스 포인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보험주에만 이렇게 되느냐? 이거 뭐 이익률 증가한다고 해서 보험주에게 호재가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보험주들이 못 가는 이유는 앞으로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배당 가능 이익이란 것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당 재원으로 쓰일 내년 신계약 성장성이 주춤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보험의 어떤 그 계약 건수가 줄어든다 해서 뭐 매출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로 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미지수죠. 왜냐면 보험 계약이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뭐 그냥 쉽게 알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뭐 뒤로 밀어놓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그럼 실적 호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배당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꾸준하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기 방어주로 꼽히기는 하는데 수익성 증가가 배당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면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보험주들은 대체적으로 금리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보험주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해상 같은 경우를 2021년도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그때 바닥이었죠. 그때부터 매수해가지고 점점 올라갈 때 시대 차이 가고 한 3년 동안 한 2년 동안 배당률도 8% 넘게 받아먹었어요. 왜냐면 가격이 쌌으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쌌거든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사놓으니까 배당금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된 상태에서 한 10% 가까이 배당금도 받아먹고 주가 수익률도 제법 높게 수익을 많이 챙겼었습니다. 50% 넘게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몇 달 전에 이 보험주 다 팔았죠. 한 2달 전인가요? 그래서 보험주 다 팔았는데 보험주를 다 팔아먹은 이유는 뭐예요?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지금 다른 부분에서 수익성이 증가하더라도요. 네, 뭐라 그럴까, 채권 쪽에 투자하게 되는 이 큰 자금들에 대한 수익성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 대해 만약에 금리가 이제 인하 소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점점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금융주 섹터 쪽에서 가장 먼저 팔아야 되는 것은 보험주. 물론 보험주 중에서도 뭐 개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괜찮아, 얘는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보험주들이 조금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팅 돼야 되는 것이 은행주죠. 네, 보험주들은 일단 금리 인하 얘기만 나와도 그냥 바로 네, 꼬리를 감추는 것들이 보험주 섹터고요. 은행주 섹터들은 네, 그 금리 인상이 계속 됐었던 시점에서는 이제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는 그 횡보 기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일어나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보고 매도해도 은행주들은 괜찮다. 증권주들은 시장 따라가는 거니까 별 상관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고배당이야, 실적 증가야 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대응하게 되면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험주들이 뭐 당장 뭐 위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당장 안 팔면 큰일 난다, 이런 거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배당 노리고 매도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네, 그다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당락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주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부분들을 회복시키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보험주들에게는 대단한 호재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보험주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고 뭐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은 조금 네,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최대치를 찍었다는 거 좋은 소식인데, 배터리 쪽에서는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고요. 완성차 업체들, 전기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차세대 블루칩으로 로봇이 떠오를 것이다. 맞아요. 로봇이 떠오른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봇의 랠리는 지속될 수 있고 주도주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로봇 하나로만 갈 수가 없는 거고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 그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로봇만 가지고 대응하실 때에는 옥석가리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목을 받는 로봇주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부담감도 당연히 존재할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같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고배당에도 보험주들이 좀 시들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살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실적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배당금을 더 많이 챙겨줄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상태이고요.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것, 지금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어느 정도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다.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서는 보험주들이 잘 못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223페이지요. 뭐요? 스타코믹스 223페이지입니다. 스타코믹스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계획을 세웠다면 실천을 해야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냥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1년에 얼마, 한 달에 얼마라는 수치를 정해놓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해보자. 여기서는 이제 뭐 한 달, 1년 이렇게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막연한 계획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큰 이제 꿈을 이제 종이에 쓰면 목표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그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결국에는 꿈을 이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돈 벌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막연하게 포트폴리오 정비해야지 뭐 네 이제 투자할 때 이제 뭐 이런 것도 좀 사봐야지 뭐 네 아니면 적립식 해봐야지 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차익 실현해야지 뭐 생각하지 말고 차익 실현 하시라는 이야기고 네 추가 매수 해봐야지 뭐 생각만 하지 말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해야지만이 가능해요. 로또도 사야지 1등 당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들 꼭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수급을 보면서 반드시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투자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장중시장 때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